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용기 님이 집은 세종, 회사는 서울이라서 세종에서 서울로 출퇴근한 지 8년째입니다. 7시면 서울 톨게이트 통과하는데 매일 버스 안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다니시네. 공무원들하고는. 그렇죠. 힘드시겠다. 매일 이러신다고요? 8년째 그러고 계시다네요. 어휴. 진짜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버스로 가면 얼마나 걸리려나? KTX 타면 금방이라고는 들었는데. 그러게요. 네, 하지만 어쨌든 매일 아침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동원 님이 천안 아산 비가 옵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있어요. 우비 속 빗소리가 낭만적이에요. 낭만 좋은데요. 비 그치면 또 추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비 오는 날 자전거 조금 위험한데 김동원 님. 낭만이시래잖아요. 낭만. 네, 그 낭만 존중해 드리지만. 낭만 찾다가 감기 걸리십니다. 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네, 하지만 뭐 빗소리는 조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지매님, 이 새벽에 도토리묵을 만들었습니다. 탱글탱글 식기를 기다리면서 종배님 목소리를 듣습니다. 묵사발 먹고 싶다. 뭐든지 먹는 얘기 하나 빠지면 아쉬운 아침인데 아지매님이 도토리묵을 만드셨다고. 와, 따뜻할 때 먹으면 탱글탱글 맛있겠다. 그렇죠. 거기다가 찬밥 말아서 도토리묵 묵사발 한 그릇.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잘 안 들리는데요. 묵사발 먹고 싶다고요. 묵사발. 네. 네, 묵사발. 알겠습니다. 네. 아직 그 맛을 잘 몰라가지고.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맛있어요. 묵사발. 네, PD가 이제 아이템 가래요. 자,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원장부터 1, 2차장까지 국정원 최고위직이 동시에 교체된 건 매우 이례적으로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국정원에선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사실상 국정원 2인자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지난 6월엔 김 원장 측근 간부의 인사 개입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1급 인사가 무더기로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리를 해보죠.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 국정원장과 1, 2차장을 모두 사실상 경질을 했다면 이편저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편저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국정원 잡음이 새어 나올 때마다 따라붙었던 게 외교부 라인이니 국정원 라인이니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일종의 파벌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한 측면을 더 봐야 되는 게 도대체 그럼 왜 싸웠느냐 양쪽이. 그러게요.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개혁의 개자도 사실은 그 어른거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국정원 조직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국정원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개혁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개혁 추진 세력과 개혁 저항 세력이 싸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인사 얘기만 계속 나오죠. 계속 파벌 싸움, 주도권 싸움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계속 이게 잊을만 하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늦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내부 조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후임 국정원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가 자명하게 여기서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엄청 센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 힘이 세가지고 국정원 내부에서 다른 소리 못 나올 정도로 제가 이런 표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또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임 원장 인선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격가지로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후임이 국정원 출신이 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센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오히려 조직 안정화는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내부 입장에서 볼 때는 밖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뭐 안정화로 바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이 국정원의 개혁까지는 제가 뭐 언급을 안 해도 정비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 문화와 관행과 조직 이런 것들이 온전되는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보도를 보면은 국정원장을 후임자를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격 경질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JB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센 사람을 지금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후임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김용현 경호처장, 그다음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쪽 권영세 의원 이름도 보도가 됐던데요. 그러니까 국정원 밖에서의 인물로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국정원 내부 인사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는 지금 또 보도도 있어요. 엇갈리긴 하죠. 엇갈리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하마평에 오른 인사하면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냐 그런 것들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의 인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종합해서 하나만 다시 정리해서 묻겠는데 도대체 왜 싸웠는지. 왜 싸웠냐 도대체. 인사 갈등. 그러니까 인사가 그럼 뭐 주도권입니까?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한 주도권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밝혀질까요? 국정원이라서? 그러게 말입니다. 밝혀지진 않겠죠. 네. 하지만 후임 인사를 보면 뭔가 느낌을 알 수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울산에서 잇따라 의정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거취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울산은 왜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그 화제가 되나요? 자,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라는 말을 했고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납니다. 뭐 자주 만나야 얘기가 되지 뭐 먼 발치에서 서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만나서 어떤 때는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 4번씩 전화를 하고 또 만나서 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전화로 안 될 일들이 많아요. 언제 만납시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 밤 늦은 시각에도 뭐 밤 9시든 10시든이라도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네, 울산은 내 지역구고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냐라고 했던 김기현 대표. 울산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프리토킹한다. 전화도 3번, 4번 하루에 한다.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뭐 그게 사실이라고 치죠. 그럼 그게 사실이라고 치면 뻔한 얘기가 됩니다. 나는 울산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다른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 이런 얘기도 의정보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중간 정리라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혁신위원 3명 사퇴설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뇨한 위원장이 24일 3사람과 오찬을 함께한 뒤에 3사람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사퇴를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혁신위원회가 친윤지도부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30일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저런 말을 한 겁니다. 관련해서 당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의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요구안이 최고위로 와도 바로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의 용퇴도 없다는 의미다. 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신위는 그걸로 끝이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끝이요? 안 받아들이면 끝인 거죠. 사실상. 아, 그렇죠. 네. 그나저나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걸까요?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뜻이 있는 걸까요? 네. 처음에는 이뇨한 위원장의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가 이 요구에 윤심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우세했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용산에서 신호가 왔다는 이뇨한 위원장의 발언 때문이기도 했고 또 총선 공천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영남에 내리꽂기 위해서는 영남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상황 논리에 따른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저런 발언이 나왔고 그 직전에 김경진 혁신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제 파동이 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발. 자, 이건 기존 해석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그 규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아전 인수석으로 어떤 그러니까 용산의 뜻을 이해했을 가능성, 용산이 이중 신호를 발신했을 가능성, 용산이 예상과 다른 강한 저항에 한 발 물러섰을 가능성, 정반대로 보궐선거 패배 후 빠졌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생각을 달리했을 가능성 등등 가능성은 되게 많다. 그런데 그 어느 하나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확인할 그렇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최종 결정 시점은 내년 1, 2월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총선 일정표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 정기국회 끝나고 연말 연초부터 총선 국민이 열리고 공천 실무 작업이 개시되는 게 바로 이 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아마 다음 달 24일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때까지 가닥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왜? 일정상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상 그렇다. 그런데 오늘 한 조간을 보면 중앙일보였는데요. 윤심은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과 일치한 상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 중진 20여 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을 사례로 드는 참모도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다면 대통령도 뭐 인적 쇄신 변화 여기 좀 고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뇨한 위원장이 용산에서 신호가 왔다고 발언했을 때 그때 용산에서는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네 관계자 발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권 핵심 관계자 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중 발신. 아까 제가 그 가능성도 아, 말씀드렸죠. 그 가능성 그렇죠. 네. 토토로님이 다들 자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네. 또 프리토킹 그 주제가 궁금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프리토킹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집권 여당이 어떻게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진중한 대화가 있었다고 해석을 해야죠. 황소뭉치님이 네. 근데요 주제를 가지고 만나야지 주제 없는 만남 4시간 하면 뭐합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하루에 서너 번 통화도 했다면 하루에 이제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 김기현 대표가 바로 대통령한테 전화했다는 뜻일까요? 모르죠. 그러면 대표의 정권은 뭘까요? 이인수님 그렇게 자주 만나시면 직원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의견도 들어와 있고요. 3186님은 윤심 두고 싸움 그래서 혁신이 되겠습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제이비는 좀 전에 혁신이는 끝났다. 아니, 저 끝났다고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되면 끝난다라고 한 거지. 전 미래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과거형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왜곡했어요? 되면 끝났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혁신위원장은 주말에도 굉장히 바쁘셨더라고요. 뭐 원희룡 장관이랑 깜짝 만남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만남 계속하고 있고 오늘은 한국노총도 만난다던데. 그러니까 이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원장 1인 플레이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혁신위가 위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가 지금 별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참 아주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뭐 혁신안을 오늘 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뭐 또 김기현 대표의 답이 나오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가 발표했던 게 L4 스위치 문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라우터 장비 불량 때문이라고 바꿨습니다. 네. 이 라우터 장비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장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왜 L4 스위치 이야기를 했었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따라붙는데 이건 둘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L4 스위치든 라우터든 장비 불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그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한겨레가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시스템이 노후화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행정안전부가 노후 시스템 개선을 계속 추진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노후화된 시스템,
노화된 장비를 이제 그 교체하는 아마 이게 이제 주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뭐가 듭니까?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5번이나 모두 탈락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처리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인데 올 상반기에 진행된 예비 타당성 1차 심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 기준치 1점을 넘지 못했다. 0.87 나왔다고 하는데 이 1점을 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또다시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배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는 거니까 장비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하겠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마비 사태까지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저는 국가행정전산망은 장비 노후화는 일종의 감가상각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조차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해서 예산 배정을 제대로 안 해줬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점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저희가 김승주 교수랑 또 한 번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김승주 교수가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통 이럴 때 디지털 관련한 예산들은 유지보수 예산은 깎으려고 그러고 뭔가 새로운 사업에는 예산을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유지보수 예산이 늘지도 않아도 된다. 지켜지기만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 소식 전해드리고 짧게 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오는 26일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26일에 종로구 청계남로 무교동 사거리인데요. 이 일대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정부 규탄 집회를 연 뒤에 청계남로, 세종로, 종로 일가, 을지로 일가, 서울광장 거쳐서 청계남로로 되돌아오는 행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이틀 뒤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부 행진 구간에서 집회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하고 해당 구간을 신속하게 통과하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버렸습니다. 해당 구간 100m 이내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주최 쪽 신고에 따라 행진할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에 주최 측이 효력정지 신청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짤막하게만 전해드리면 26일 날 집회 한다고 했죠. 네. 26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어제였습니다. 일요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집회 연다고 했는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주 한국 이스라엘 대사관은 일요일에도 근무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청계천이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 근처로 가고 싶어도 가기가 힘든 물리적인 환경이 있는데 이것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해서 집회를 제한하려고 했던 경찰의 판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행정법원의 판단이었던 건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찰의 집회 시위를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빡빡해졌다. 껄핏하면 불어내고 제한한다. 도대체 왜 이러시냐. 하려면 이유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이유 되면서 자꾸 이걸 가로막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찰이 좀 과도하게 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지적해 주신 거고 네. 그럼 역시 법원이 최후의 보루인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